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동준입니다. 자, 생강국어 문법 제가 만든 책이죠. 자, 이 책을 가지고 이제 문법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볼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강국어 문법을 공부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일단 이 교재를 반드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생강국어 문법은 이제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혼자서 사실은 봐도 됩니다. 이 책을 구입한 다음에 그냥 혼자서 쭉 읽으면 한 3일 정도 만에 문법 내용을 다 이해하고 정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도 우리 친구들이 저자가 직접 하나하나 좀 포인트를 좀 이렇게 짚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제가 직접 이제 저자 직강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교재 순서대로 나갈 건데 1강 언어의 특성, 자, 첫 번째 파트 들어갑니다.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언어의 특성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국어의 구조 부분을 들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생강국어 문법 교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가 없으면 약간 좀 이렇게 따라오기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 교재를 보여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자, 교재를 갖다 이제 캡처해서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혼자 공부할 때, 복습할 때 제 강의를 계속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준비해서 계속 이렇게 복습하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문법은 우리 친구들이 알겠지만 이제 영어 문법도 좀 까다롭고 국어 문법도 그에 못지않게 까다롭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좀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걸 갖다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휘발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교재를 갖다가 하나 제대로 된 걸 준비하고 반복적으로 계속 봐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어 단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 단어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영어 단어를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서 많이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문법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어떤 그런 이제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머릿속에서 사라지기 쉽다. 어쨌든 교재를 잘 준비해 주시고, 그러면 자, 개념 미리 보기를 통해서 자, 이번 시간에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가볍게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이 내용들을 배워요. 이 6가지의 내용들을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재를 같이 보면서 지금 따라오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겠죠. 자, 그러면 11쪽에 나와 있는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특성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합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언어의 기호성, 자의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거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언어의 특성 부분은 아직은 이제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언급된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등학교 수능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이에요. 한 단원으로 이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 우리 국어 교과서에서는 이 언어의 특성을 일단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긴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자꾸 이제 제가 언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좀 이제 언어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예전 교육 과정에서는 언어가 아니라 국어 문법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국어 문법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언어로 바뀌었어. 언어.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국어 문법에 한정된 내용뿐만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같은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같지만 일단 용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언어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본격적으로 다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어문법, 언어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는 이제 언어와 여기다 이제 매체를 추가해가지고 이 교과서가 있죠. 예. 언어와 매체 교과서. 그래서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개념들을 잘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요. 물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중학교 문법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가 좀 심화된 내용을 추가한 것이 바로 고등학교 문법이거든요. 바로 고등학교 언어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이제는 문법보다는 언어라는 표현을 이제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생강국어 문법이라서 이제 원래 표현을 쓰지만, 자, 원래는 국어 문법이 이제 언어로 바뀌었어요. 자,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만화로 돼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재밌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또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혹은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서 한번 보는데,
자, 도입 부분을 보면은 만약에 언어가 없다면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날씨가 추워요.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는 이 날도 영하 10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뚫고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다를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아마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거나, 그죠? 그리고 손짓이나 몸짓을 동원해서 의미를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근데 좀 웃긴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이와 같은 방법들은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어떤 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손짓이나 몸짓을 동원해서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려워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내용이 아닙니다. 왜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면 왜 아니냐면 정확한 의사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방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갈등이 생겨요. 원래 말이 잘 통하지 않거나 뭔가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어 과목의 목적은 결국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는 것입니다. 눈치 파악도 잘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런 그림, 손짓, 뭐 발짓 같은 이런 것들은 정확한 의사 전달이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 과목에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여태까지의 대부분의 국어 문법 강의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이유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배운다면 이거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거를 배워가지고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예능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 아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의미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찾는 것도 중요하듯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어떤 개념을 배울 때 이게 왜 배워야 되는 것인지를 갖다가 알고 가는 것은 중요하다. 납득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죠. 저는 이제 EBS랑 또 이제 강남인 강에서 강의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이해되고 납득되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 그냥 어거지로 그냥 외우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살짝 어렵게 나오면 못 풀어요. 그래서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납득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가 나와 있죠.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언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언어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우리가 언어의 특성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갈등이 많잖아요. 국회의사당 정치하는 곳인데 이제 갈등이 정말 많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갈등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이제 어떤 소통의 부재에서 나오는 거다. 얘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이제 갈등의 어떤 그런 관계를 줄여가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이제 막 그냥 접점이 없으니까 싸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갈등들도 사라질 거다.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자유와 평등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잘 보면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제 직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소속되는 어떤 그런 집단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뭐 이렇게 위아래가 없지만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은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요즘에는 그런 직급들을 타파한다는 얘기도 하던데 그래도 이제 대부분 회사들은 관료제죠. 직급이 있어요. 근데 직급이 있는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신문이나 뉴스에서 많이 봤죠. 직급이 위에 있는 한마디로 사회적 지위가 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갑질하고 이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떤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고 너희들은 따라와라. 탑다운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제가 또 이제 중요한 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을 때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나보다 낮은 사람들과 소통을 자꾸 하려는 어떤 그런 이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사라지고 집단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자, 아름다운 사회, beautiful 사회. 그러면 여기서 수능 팁. 자, 언어의 기호성, 자의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관련된 사례를 함께 숙지하도록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이제 수능에서 본격적으로 안 나오지만 나올 것 같아요. 곧 나올 것 같아서 꼭 이제 우리가 이 언어의 6가지 특성을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하나씩 한번 이제 살펴볼 건데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첫 번째, 언어의 기호성. 사실 언어의 기호성은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쉽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차근차근 보면은 자, 언어라고 하는 것은 자, 기호성이 있다. 언어의 기호성이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이제 여기 학생들이 잘 보시면 우리 교재 보면 학생들이 한 2명 정도가 나와요. 근데 지금 다 되게 대머리인데 원래 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설마 못 믿겠어? 아주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안 믿고 있네. 자, 보면 언어의 기호성은 다음 내용을 보면 언어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호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교재에 밑줄을 긋거나 그런 거 싫어할 거죠.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 생강국어 문법 교재를 아주 잘 예쁘게 이 집에 놓고 싶을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필기하거나 체크할 게 있다면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보시면 됩니다. 언어가 인간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기호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기호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사과라는 말은 사과라는 그런 말소리와 이 소리가 나타내는 뜻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언어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과가 있는데 자, 이거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절대 무조건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암기를 하든 뭐 이게 필기라든 해라. 무조건 그냥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냥 적고 나중에 외우면 되겠지? 안 돼요. 머리를 써야 됩니다. 수능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현재 수능이라든지 모든 어떤 뭐 공무원 시험 모든 시험이 단순히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머리를 써서 이게 논리적으로 정답에 잘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를 갖다 따지는 한마디로 사고력이라고 하죠. 논리. 이것을 기르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요. 문제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걸 이해해야 돼. 자, 보시면 우리가 이걸 사과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의 말소리고요. 자, 이거는 뜻이야, 뜻.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사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이거를 딱 보는 순간 이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일단 이거는 뜻이야, 뜻. 이 모양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과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사과라고 하지만 사과라고 이렇게 약속하기 전까지는 얘는 그냥 이거예요. 네. 이게 바로 뜻이죠. 근데 이런 이 뜻을 갖다가 우리가 눈에 보는 이 사과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부릅니까? 사과라고 발음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과라고 발음을 한다. 그래서 보면 사과라는 말은 사과라는 말소리와 자, 말소리 사과라는 말소리와 이 소리가 나타내는 뜻이 결합하여 자, 이루어진 언어 기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과가 언어 기호예요. 사과가 언어 기호. 근데 이 언어 기호는 뭐랑 뭐가 결합되어 있다? 이 뜻과 그죠? 이 뜻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뜻과 그 다음에 말소리 사과 이게 결합한 거다. 다시 한번 반복해야 돼요. 말소리와 뜻이 결합한 언어 기호야. 그죠? 그래서 언어는 기호다. 언어는 말소리와 뜻이 결합한 기호다. 그래서 말소리와 뜻이 결합한 기호. 언어는 기호다 한 5번 정도 외쳐보세요. 언어는 기호다. 그래서 언어는 기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렵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진짜 쉽네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말소리 모든 게 그래요. 다 말소리와 뜻이 결합해서 언어가 지금 이제 기호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볼까요? 제 이름이 장동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 모습 이게 바로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저를 나타내는 말소리가 바로 뭐예요? 장동준이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완전 기호가 되는 겁니다. 장동준이 일종의 기호. 말소리와 뜻이 결합한 어떤 그런 기호가 되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반려동물 좋아하잖아요. 저는 키우고 싶은데 이제 집안에서 가족들이 좀 반대해가지고 못 키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아지를 좀 좋아합니다. 강아지 중에서 이제 포메라니안 종류, 털 북실북실한 거, 털 관리가 제일 어려운 그런 이제 종류를 좋아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반려동물을 좋아하는데 반려동물 이제 강아지가 이렇게 있다 하면 강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렇게 강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 동물을 갖다가 강아지라고 부르는 거야. 발음 끼워죠. 강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걸 강아지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서 강아지라고 한 거지 얘가 강아지일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자의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이따 보고 어쨌든 언어라고 하는 건 자, 강아지라고 하는 우리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뜻, 강아지라고 불리우는 이 뜻과 그 다음에 플러스 강아지라고 불리는 그 말소리, 뜻과 말소리가 결합해서 하나의 그런 언어 기호를 이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소리와 그 다음에 뜻, 말소리와 뜻. 다른 표현으로 말소리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말소리를 발음, 뜻을 갖다가 뭐 형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말소리와 뜻이 결합한 언어 기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반복을 많이 쓰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반복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얘기해서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것을 100%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자의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 언어의 자의성은 이제 언어의 기호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무슨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지만 특히 더 연관되어 있다. 자, 보면 아까 전에 분명히 언어라고 하는 것은 기호, 즉 말소리와 의미가 말소리와 뜻 혹은 말소리와 의미가 결합한 기호라고 했는데요. 근데 이런 언어 기호성은 자의성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언어의 기호성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언어라는 것이 말소리와 의미가 결합하여 자 말소리와 의미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말소리 아까 전에 사과라고 하는 말소리 그 다음에 의미는 눈에 보이는 이거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 언어의 어떤 그런 기호성이 된다. 그래서 사과는 그냥 언어가 아니라 언어 기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음을 보면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가 결합하게 될 때는 자,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죠.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이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인위적으로 결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뭐다? 언어의 자의성이다. 아까 얘기했던 사과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사과예요. 그러면 사과를 우리가 사과라고 왜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까요? 이걸 왜 우리가 사과라고 그래? 이걸 우리가 사과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서 그런 거지 이게 사과여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제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름도 마찬가지고. 저도 장동준이어야 될 이유는 사실 없어요. 반드시. 근데 그렇게 그냥 정해놓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가 사과인 거는 한마디로 얘가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것이 사과인 거는 필연적인 관련성이 없어요. 반드시 사과여야 되는 그런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이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의 이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물의 이름은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한 거지 반드시 그 이름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소름이 끼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그냥 약속한 거지 반드시 그 어떤 존재가 그렇게 불려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필연적이라는 말과 자의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자어라서. 그래서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과 자의라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필연적이란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을 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한자까지 다 풀이를 해놨습니다. 반드시 필, 그럴련, 관역적. 예. 그 다음에 자의라고 하는 것은 자의, 자의성을 우리가 공부하니까
제멋대로라는 표현에 주목합시다. 그래서 스스로자 뜻의 그래서 내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그런 뜻이 바로 자의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행동하라, 자의적으로 행동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근데 이때 자의적이란 말이 바로 제멋대로라고 이렇게 번역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써요. 가끔씩 일상생활에서도 자의적인 행동을 주로 하는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자의적이란 표현이 바로 제멋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국어의 어휘를 하나씩 또 알아가는 거죠. 갑자기 자의적이라고 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건데 제가 이제 맞아 이 옷을 입고 예전에 다른 방송에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국어 어휘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문해력이라고 하죠. 그때 자의적, 뭐 배타적,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을 모른다 우리 친구들이. 왜냐면 이제 독서를 요즘 잘 안 하잖아요. 독서를 요즘 안 해요. 왜냐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독서보다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막 영화, 뭐 드라마, 그다음에 게임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뭐 휴대폰도 있고,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독서를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인쇄된 책을 잘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나마 읽는 게 약간 웹소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국어 국문학과가 전통적인 어떤 그런 소설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고 웹 문의학과로 자꾸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웹소설 작가 혹은 웹소설 혹은 시나리오 작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가. 그래서 이제 배타적, 뭐 자의적 이런 어떤 용어들이 나오면 이런 용어들을 갖다가 잘 챙겨서 사전을 검색해가지고 그 의미를 갖다가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의성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사과라고 하는 말을 영국에서는 F, 일본에서는 링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과, 자 한마디로 이제 사과라고 하지만 이거 이제 우리나라 말이고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오늘 사과를 한 5번 넘게 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사물을 이렇게 보이는 사물을 한국에서는 뭐라고 한다? 사과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영어권 나라, 뭐 영어를 갖다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영어권 나라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애플이라고 해요. 애플.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링고라고 한다. 선생님 일본어 쓰는 게 좀 심상치 않은데요? 네, 저 일본어를 선택 과목으로 학생 때 공부해가지고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일본 여행 가니까 다 우리나라 말이 같이 써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일본어를 공부해가지고 이제 한번 적용해 보려고 했는데 다 그냥 지하철역이나 어디 가보면 다 우리나라 말이 한국어가 다 같이 써 있어가지고 아니 그러려면 일본어를 공부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똑같은 사물을 갖다가 이렇게 다르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반드시 사과여야 될 이유는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이게 반드시 사과라고 불러야 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를 사과라고 불러야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자의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서 사과라고 하는 말을 영국에서는 애플, 일본에서는 링고라고 한다. 그래서 하여튼 사과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사과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소리와 의미, 말소리와 의미는 서로 필연적인 어떤 그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장동준이어야 될 이유 전혀 없고요. 그냥 필연적인 관련성 없이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칠판, 우리가 이걸 칠판이라고 부르는 것도 얘가 반드시 칠판이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책도 우리가 반드시 얘가 책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이걸 갖다가 책이라고 불러야 되겠지.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할게요. 반드시 이것을 지금 부를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이것이 사과여야 한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사과라고 해야 되는데 나라마다 지금 제각기 사과를 표현하는 말이 다르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자, 빨간 신호등이 가지 마시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죠. 전혀 필연적인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빨간색을 보고서 가지 마세요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 역시 빨간색이 가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다만 사회에서 빨간 신호등을 갖다가 가지 마시오라는 의미로 가는 것으로 약속하고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따라서 모든 언어 기호의 자 결론입니다. 자 따라서 모든 언어 기호의 말소리와 의미는 본질적으로 자의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언어의 기호성과 자의성을 한 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모든 언어는 자 기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자 모든 언어는 말소리와 그 다음에 의미, 뭐 뜻이라고 해도 돼요. 말소리와 의미가 결합한 기호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말소리와 의미가 결합한 어떤 그런 기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어떤 그런 연관 관계를 보면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자의적이다. 자의적으로 연결돼 있다. 제멋대로. 한마디로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자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의성 얘기할 때 기호성을 먼저 얘기하고 자의성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언어의 규칙성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언어의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규칙이냐면 이제 문법 규칙이에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정한 규칙인데 쉽게 얘기하면 언어에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어에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일정한 규칙이 있는데요. 라고 해서 이것이 바로 언어의 규칙성이다. 한마디로 자 언어에는 문법 규칙이 존재한다. 막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라마다 또 다르죠. 특성이. 그래서 보시면 다음 두 문장을 한번 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르러는 나 사랑한다. 이게 뭐야 이게? 일단 우리가 한국어 화자들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정확한 문장이다. 하지만 르러는 나 사랑다 하는 잘못된 문장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면 한국어에도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죠? 문법 규칙이 있는데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문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래서 주어, 서술어, 뭐 가운데 뭐 목적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보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죠?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목적어든 보어든 뭐 부사어든 어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랑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하는 게 초반에 되게 쉬워요. 저도 일본어를 선택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제가 일본 만화 같은 거에 좀 빠져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본어를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스스로 어떤 일본 만화를 스스로 이제 자막 없이 한번 읽어보려고 그 당시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데 보니까 문법 구조가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조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그죠? 그래서 초반에 배울 때 너무 쉬웠어요. 우리나라랑 문법 구조가 너무 비슷해서. 주어가 앞에 있고 서술어도 끝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좀 어려워지더라고요. 뒤로 갈수록 이제 일본어 한자들이 나오면서 좀 약간 어려워지는데 초반에는 배우기가 쉽다. 중국어 같은 경우는 초반에 그 상성, 거성, 그죠? 이런 이제 소리의 높낮이 때문에 소리 높낮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어려웠고. 근데 이제 뭐 한국어나 일본어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경우는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바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지금 이제 목적어 다른 구조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영어, 그 다음에 중국어. 그래서 보시면 각 나라의 언어마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렸다 이런 얘기죠. 또한 격조사는 체온의 뒤에 결합하여 앞말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도록 해주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어 문장의 어떤 그런 특성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앞서 언급한 한국의 규칙에 맞는 문장이지만 그래서 나는이 뭐예요? 나는이 주어죠. 그 다음에 너를이 목적어예요.
사랑한다가 서술어예요. 근데 르러 듣나 사랑한다 사랑다하는 말을 발음하기도 힘드네. 이거는 한국어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자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국 남학생과 미국 여학생이 지하철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남학생이 얘기합니다. 메리, 넌 어느 역에서 내릴 거야? 그러니까 여학생이 나를 신도림역에서 내릴 거야라고 했어요. 나를. 거기서 뭐 할 건데? 엄마가 싸주실 김밥을 먹고 친구랑 영화를 보기로 했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좀 여학생이 얘기하는 게 미국 여학생이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어색한 부분을 발견했나요? 아마 여러분도 한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어색한 부분을 잘 발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리 말에서 나르를 나는으로 싸주시를 싸주신으로 고쳐야겠죠. 한마디로 해서 메리는 언어의 규칙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그런 여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학생이 언어의 규칙성을 어기는 바람에 두 사람의 대화가 어색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언어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음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언어의 규칙을 잘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언어의 규칙성을 잘 지키지 않으면 대화할 때 약간 좀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자, 6개 중에 네 번째. 자,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자, 언어의 창조성은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언어 지식과 규칙,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학자들이. 그래서 인간은 한정된 단어로 무한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은 기존에 알고 있는 언어 지식과 규칙을 바탕으로 무한한 언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라 말할 수 있죠.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엄마 아빠가 그 아기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긴 하겠죠. 뭐 이거는 뭐다, 이거는 장난감이다, 이거는 뭐 나무다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런 문법 틀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외국어 배울 때 문법적인 어떤 특성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게 아기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서 알아서 자기들이 막 이렇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문장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 우유 이 정도밖에 얘기를 못했던 애가 엄마 나 우유 좀 갖다 줘 이런 식으로 아니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얘기를 하냐고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한정된 몇 가지 어떤 그런 단어라든지 어떤 그런 조사 이런 걸 가지고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만의 능력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봐. 엄마 책. 아기가 엄마 책 하다가 이제 아기가 어린이가 됐어요. 아기가 어린이가 돼서 엄마 책을 읽어주세요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아기들은 처음 말을 배울 때에는 단어 수준으로 말을 합니다. 뚝뚝 끊어지죠. 하지만 차츰 말이 늘어가면서 다양한 문장 표현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엄마가 웃는다라는 문장을 알게 되었다면 여기에 의미를 더해서 우리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엄마가 웃는다에다가 엄마가 앞에다 예쁜이라는 관형어를 넣어가지고 예쁜 엄마가 웃는다, 엄마가 웃는다, 엄마가 활짝 웃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본이면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예쁜 엄마가 활짝 웃는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언어의 창조성에 해당이 됩니다.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자음 모음과 그다음에 알고 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끊임없이 무한한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어려운 게 좀 아닙니다. 그나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언어의 기호성과 언어의 자의성 정도, 언어의 규칙성과 언어의 창조성은 진짜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뭐 어렵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2개 남았는데 마지막 남은 2개가 가장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회성과 역사성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5번째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6개의 언어의 특성 중에서 5번째 들어왔어요. 자,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언어의 사회성, 즉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언어들은 약속된 거다. 사회적으로 약속된 거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바로 이겁니다. 언어는 사회적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잖아요. 예, 사회적 약속이다. 예를 들어서 뒤에 나오는 거 일단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뭐 강아지를 보고서 뭐 강아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강아지와 그 강아지. 자, 이게 강아지라고 하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강아지라고 부르기로 약속해서 강아지가 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 이름도 장동준이라고 부르기로 여러분들이 약속을 해서 저를 갖다 장동준이라고 부르는 거지 제가 장동준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의 사회성도 사실은 언어의 기호성, 자의성과 맞물려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보시면 자, 언어의 자의성이 무엇이었죠? 일단 자의성부터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갑니다.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는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즉 자의적이다. 제멋대로다. 말소리와 의미가 제멋대로 연결돼 있어요. 뛰어다니는 그 강아지에 대할 이유가 없어요. 이름이 강아지일 이유가 없습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고요. 제 이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물의 이름이 그 이름이 반드시 그 이름을 붙여야 되는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자의성인데. 그런데 언어의 말소리와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으로 정해지고 나면 제일 중요한 말이죠. 사회적 약속이란 말. 이렇게 정해지고 나면 자 어떻게 되느냐. 개인이 그 관계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정해진 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고양이를 갖다가 고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고양이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르는데 얘를 갖다가 나는 얘 고양이라는 게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나는 얘를 양고이라고 부르겠다. 고와 양을 바꿔가지고 나는 오늘부터 얘를 양고이라고 부를 거야. 누가 인정해 줄까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한번 약속이 되면은 그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한 개인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즉 언어 기호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특정한 말소리로 나타내자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기 자 우리 교재에서 이 부분 중요한 부분 사회적 약속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회에서는 모든 언어들이 약속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언어의 사회성입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사회성, 약속된 언어를 일정 어떤 특정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 아무리 영향력이 있어도 바꿀 수 없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한 가지 예시를 한번 볼게요. 꽃집에 어떤 아이가 들어오는데 아주머니가 아이고 효민이 왔구나. 꽃 사려고. 얘가 효민이에요. 네, 효민꽃 주세요. 뭐라고? 무슨 꽃? 효민꽃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장미꽃을 가리키면서 아 저게 효민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아니 저게 장미지 왜 효민꽃이니? 아 제가 장미를 좋아해서 제가 효민꽃이라고 바꿨는데 이름을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대답을 못 하고 있어. 뭐야 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대화를 보면 효민이가 우리말에서 장미라고 부르는 것을 혼자서 효민꽃이라고 그 약속을 깨트린 거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서 효민이는 언어의 사회성을 어긴 것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언어의 어떤 그런 사회적 약속. 우리가 장미꽃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는데 이걸 갖다가 효민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약속을 깨트린 거다. 사회적 약속을. 이처럼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으면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유명한 작품인데 피터 빅셀의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소설에 보면 한 남자가 침대를 사진으로 의자를 시계로 부르면서 실제 생활에서 이 언어를 마음대로 바꾸어 사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은 그런 대가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사회에서 고립되고 말아요. 이제는 원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침대를 침대라고 불러야 되는데
침대를 사진으로 부르고 의자를 시계로 부르고 이런 식으로 모든 약속된 사회적 언어들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다가 결국 원래 어떤 그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어의 사회성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고립된다.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대화가 될 수 없다.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자.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죠. 일부러 이제 모든 언어들을 갖다가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언어의 역사성인데 언어의 역사성은 뭐냐면 인간도 태어나서 자라다가 죽죠. 네, 그런 것처럼 막 변화합니다.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언어도 새롭게 탄생해서 성장하다가 소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언어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태어나 성장하며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의 생성, 언어의 성장. 근데 성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변화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언어도 변화예요. 언어의 소멸이라는 이런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 기억하세요. 언어의 탄생, 언어의 성장, 언어의 소멸. 근데 탄생보다는 이제 생성. 여기 나와 있죠. 생성. 생성이라는 표현이 좀 더 적당하고 생성, 성장, 소멸. 이게 바로 언어의 역사성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자, 먼저 언어의 역사성 중에서 언어의 생성은 말 그대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대표적인데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잠깐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이 있었죠?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예전에 그냥 말 그대로 전화나 문자만 되던 그런 휴대폰 그런 것이 있었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MP3, 동영상, 캠코더 기능 다 들어가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폰이 나오니까 거기다가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마트폰이라는 용어가 생긴 겁니다. 한마디로 언어가 생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에 없던 그런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게 바로 언어의 생성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휴대폰에 인터넷과 음악 듣기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언어가 생겨난 거죠. 그 다음에 언어의 성장 혹은 언어의 변화는 언어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형태나 의미가 변하는 경우인데 자, 여기 보면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 두 가지가 있다. 다시 한번. 자, 성장은 변화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형태 변화. 형태가 변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변하는 게 있어요. 의미 변화. 그래서 다음 옛말들을 보고 지금은 어떤 말이 되었을지 추측해 볼까요? 라고 했는데 뭐야 이게? 가이고 슈룹. 근데 어때요? 지금은 안 쓰이는 말이라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겁니다. 근데 보시면 가이는 개의 옛말이에요. 그 다음에 곧은 이건 꽃의 옛말이고 그 다음에 슈룹은 우산의 옛말입니다. 그죠?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개꽃 우산을 가히 곧 슈룹으로 옛날에는 썼습니다. 중세시대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어의 형태가 변환이다. 형태 변화의 예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슈룹이라고 썼는데 지금은 우산이라고 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이거는 형태가 변한다. 한마디로 한번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 언어가 계속 형태가 보존된 상태로 쭉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형태가 변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다음 말들이 예전에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추측해 볼까요? 이번엔 의미 변화를 보겠습니다. 오늘날 자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의 의미로 어여쁘다는 아름답다 의미로 쓰이죠. 이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리다는 어리석다의 의미로 어여쁘다는 불쌍하다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보세요. 이런 게 바로 의미 변화예요. 지금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 즉 영어로 하면 young. 하지만 예전에는 어리석다. stupid의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어여쁘다. 그죠? pretty. 그런데 예전에는 불쌍하다의 의미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언어의 소멸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언어의 생성. 자, 언어의
생성, 그 다음에 언어의 성장. 언어의 성장은 형태 변화와 의미 변화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소멸인데 이게 역사성이죠. 소멸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개념 소멸, 두 번째는 경쟁 소멸이 있어요. 보죠. 개념 소멸은 원래 쓰이던 대상이나 개념이 없어지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사라진 경우인데 대표적인 예로 지달과 어사겠죠. 자, 일단 지달이 뭐냐면 지달은 말 따위가 함부로 뛰지 못하게 그 발을 얽매는 기구를 나타내는 옛말인데 지금 이런 거 안 쓰거든요. 안 쓰이기 때문에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지달이라는 언어도 소멸이 됐습니다. 안 써요. 그 다음에 어사도 암행어사, 그죠? 암행어사 출도여 할 때 그 암행어사. 그래서 어사는 왕명으로 특별한 사명을 띠고 지방에 파견되던 임시직 관리를 이르는 말이나 현재는 이 어사라는 직위가 없어요. 그래서 어사라는 말도 사실은 사라진 말이에요. 소멸된 말이에요. 두 번째는 경쟁 소멸인데요. 경쟁 소멸은 같은 대상을 표현하던 말들이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이 사라진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람과 강, 즈문과 천이 경쟁하다가 결국 누가 살아났어요? 얘들 가람과 즈문은 고유어예요. 순우리말. 그리고 강과 천 같은 경우, 자, 강은 우리 순우리말이지만 이제 천은 여기가 한자어인데 대부분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에서 고유어가 지고 한자어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은 얘가 지고 얘가 살아남았죠. 지금 보면 이제 엄마 나 과자 사 먹게 1,000원만 주세요. 옛날에는 엄마 나 과자 사 먹게 10,000원만 주세요. 이랬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강과 천은 지금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고 가람과 즈문은 지금 안 씁니다. 왜? 경쟁하다가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비슷한 말로 이것도 있어요. 산과 뇌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전에는 산과 매를 같이 썼어요. 둘이 경쟁하다가 결국 뇌가 밀려가지고 지금은 산으로만 쓰죠. 근데 옛날에는 뇌라는 표현도 썼단 말이에요. 뇌라는 표현. 이런 식으로 경쟁하다가 하나가 소멸하면 하나가 남는 이런 경우. 그래서 뇌 같은 경우는 경쟁 소멸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언어의 생성, 성장, 소멸의 과정을 확인했는데요. 자, 언어도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한번 만들어진 게 계속 쭉 가지 않고 변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부분은 자, 22쪽에 포인트 단원 정리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언어의 특성 1번. 언어의 기호성은 자, 언어는 인간이 의사소통하는 데 쓰이는 기호로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겁니다. 자, 포인트 단원 정리.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의미와 말소리는 필연적으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결정되었다는 것이고요. 언어의 규칙성은 언어에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개 더. 언어의 창조성은 사람들은 습득한 언어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무한히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언어의 사회성은 언어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약속한 것이므로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6번째는 언어의 역사성. 자,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 생기거나 소리나 의미가 변하거나 예전에 사용하던 것이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단원 정리 확인했고요. 저는 이제 언어의 역사성을 보면서 참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잖아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은 늘 변하거든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어떤 환경에 놓이면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쁜 사람이 또 이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또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도 계속 변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죠? 내가 놓인 어떤 그런 환경 조건에 따라서 사람이 변해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언어도 그런 식으로 새로 생겨나서 변화를 거치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언어의 역사성과 사람의 어떤 그런 태어나고 변하고 그죠? 성장하고 죽는 그 과정이 유사하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언어의 특성을 배웠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수능과 내신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런 단원이죠. 바로 음운 파트를 들어갑니다. 국어의 구조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교재를 보면 자, 2번째 단원이
오늘은 첫 번째 단원 배웠고 언어의 특성. 두 번째 단원이 국어의 구조인데 국어의 구조가 이제 의문, 단어, 문장, 담화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기출 문제, 뭐 수능이라든지 또는 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뭐 학교 내신 시험 문제 이런 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단원들 자 모아져 있고요. 국어의 구조 중에서 의문 파트를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늘 마무리로 이제 최후의 승자는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뤘을 때 그게 바로 최후의 승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후의 승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게끔 제가 응원하겠다. 그런 이제 약간 주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친구들이 꼭 최후의 승자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우리 국어의 구조 의문 파트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